이 얘기는 제가 언론에서 나가면 드리는 말씀인데 영끌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층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없어요. 그건 제가 영끌이 많지 않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분들이 30대 분들이나 40대 초반, 30대들이 집을 사면 영끌이래요. 그렇게 그냥 누명을 씌웁니다. 왜냐면은 30대들이 돈이 있어. 언론에서는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30대가 살면 그냥 영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끌을 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영끌입니다. 근데 지금 급매물이 나오는 대부분 케이스는 대출을 많이 끼고 사서 부담스러워서 물건 내놓는 게 아니라 이사 갈 때가 돼서 내놓는데 집이 안 팔리니까 싸게 내놓는 것뿐이에요. 그렇군요. 영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끌을 한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비율로 따지게 되면 저는 1%도 안 될 것 같아요. 현장에 한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집을 사는 사람 2022년도에 대하락장이었잖아요. 2022년도 4, 4분기, 2023년도 1, 4분기에 어떤 사람들이 집을 팔았냐면은 이사를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애들 학교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집을 분양받았는데 이걸 팔아야지 갈 사람들. 이거 안 팔면은 잔금을 못 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들을 싸게 파는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봐라 2021년도에 샀던 사람들 다 망한 거 아니냐. 2021년도에 샀던 사람들은 2022년도에 팔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렇네요. 2022년도에 파는 사람들은 2010년도 전에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세가 차익이 많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지금 꼭지에서 못 받았을 뿐이지 80% 수익은 나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30대들이 영끌하지 않고요. 더 똑똑합니다. 근데 30대들이 집을 어떻게 사냐면은 연봉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PIR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소득을 몇 년 모아야지 집을 사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선진국에서는 안 쓰거든요. 안 쓰는 이유가 집값의 스펙트럼이 너무 커. 비싼 집은 너무 비싸고 싼 집은 너무 싸가지고 얻다가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평균 집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싸거나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기업 최근에 나왔던 거 현대자동차 그리고 무슨 건설회사 초봉이 9,500이에요. 초봉이. 그 맞벌이하게 되면 2억이잖아요. 2억이면은 PIR 10년만 해도 20억이 돼요. 맞죠? 예, 그러네요. 근데 20억이면은 20억짜리 집 사면 안 돼요? 되잖아요. 네, 되죠. 예, 그러니까 진짜 대출 10억 받습니다. 그러면은 대출 10억 받으면은 연 이자가 아마 4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연봉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영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샀다고 30대가 집을 샀다고 영끌이라도 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들은 집을 팔지 않아요. 나중에 갈아타기 할 때나 팔 겁니다. 그게 10년 후란 얘기고요. 그래서 그 영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 급매로 파는 사람들도 손해를 보진 않아요. 10년 전에 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기 투자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은 없고요. 서울은 단기 투자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야. 이게 거래 비용이 너무 커요. 일단 취득세 중과도 있고 보유세, 양도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에 싸게 갭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보고 팔 수 있죠. 근데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단타는 손절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매를 하는 단기 투자자들,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거와 자기 마련, 다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집 사는 것들은 분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 말씀 감사하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저도 첨언을 좀 드려본다면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21년 끝자락에 영끌했던 사람들이 22년, 23년에 투매하는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렇죠. 뭐 일부 그런 비중도 있겠지만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렇죠. 있겠지만 그게 대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 1%도 안 돼요. 그런 의견을 저도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주신 뭐 이렇게 견해들 중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는데 특히 PIR 개념 그리고 30대를 영끌이라고 규정하는 거 그게 이제 언론에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언론에서 30대가 영끌이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끌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서 집을 산 사람을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시경제로 봤을 때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집을 보유할 경우 그게 영끌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영끌이죠.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가장 유명한 게 DSR이에요. 분모의 소득을 놓고 분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을 놓는 거예요. 근데 30대의 경우 밑에 분모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에요.
30대, 40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대적으로 60대, 70대의 경우에는 그러네요. 그 소득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계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금 상환액, 네. 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모가 중요한데 그러네요. 장기적으로 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유지되느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계층을 구분해 본다면 네. 굳이 구분한다면 3, 40대인 거지. 그러네요. 역설이네요, 완전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요. 말씀 속에. 역시. 그래서 너무 네. 30대가 샀다. 무슨 돈이 있어서 샀느냐 하면서 영끌이라고 너무 심하게 너무 무책임하게 규명해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 평균을 보면은 30대가 아무래도 자산이나 소득이 적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애들이 어떻게 이걸 사냐 이건데 30대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들이 사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집을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30대에 반도 안 살 거예요. 반의 반도 안 살 텐데. 그렇죠. 일부 사는 사람들이 그냥 전체 평균으로만 계산해 보니까 그냥 무리하게 사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어찌 보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냥 저는 누명을 씌운 거라고 생각해요. 쌤통이다 이런 거죠. 아,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시장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들여다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조합해서 네. 여러분들이 정말 소장님의 의견, 저의 뭐 얄팍한 의견, 아유, 혹은 무슨 말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조합해서 더 나은 쉽게 말하면 김학렬 더하기 김광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을 혹은 또 아직도 일시적인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다시 장기 하락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근거도 그럼요. 역시 네. 한번 보시면서 네. 여러분들이 정말 균형된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좀 네. 말씀 더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균형된 시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건 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균형된 중간은 의미 시각은 없어요. 필요 그냥 없다. 살 거면 살 얘기를 들어야지 팔란 얘기를 왜 들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내가 샀을 때 말씀하신 대로 손해를 덜 볼까, 이익을 볼까를 고민하면서 사야지 사지 않을 거를 고민하면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의견을 듣는데 저희는 교양 방송이 아니라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목적 의식을 갖고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제가 반문을 하면 네. 이제 그걸로 이제 토론이 진행될까봐. 예, 근데 알겠습니다. 뭐 저의 네. 의견은 뭐 그냥 가볍게 답변 드리면 어쨌든 살지를 판단하신 분들은 소장님의 의견을 듣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사야 될 시점인지 아닌지를 아직 판단하지 못하시는 분은 또 여러 근거들을 좀 조합해보고 이게 가장 타당한 시나리오겠구나라는 것을 장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아마 그럼 늦을 거예요. 그러면 늦을 수 있다. 예. 그거는 이제 김학렬 소장님의 경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늦을 수 있다. 아, 좋습니다. 네, 이건 그런 뭐 의견입니다. 김학현 소장의 의견일 뿐입니다. 멘트 예, 나가면 될 것 저의 같아요. 의견과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가 항상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냐. 저도 틀릴 수 그럼요. 있으니까 네. 이런 의견들도 우리가 고루 여러분이 장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 중에 대부분은 주저주저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1주택자들은 그래도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의사 결정할 땐 좀 빨라져요. 그 투자자들은 또 압도적으로 빠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같은데 조언할 때는 1주택자들은 투자자처럼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많이 앞서가야 되니까 베팅도 네.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베팅할 때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예. 위험한 것들은 안 하거든요. 무주택자들은 1주택자들 하는 거 따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무주택자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대출 받는 것 자체부터 겁이 많으세요.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히. 예. 제 부모님도 그러셨고. 근데 대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받으면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안 받고 사면은 20평대 가는데 대출 좀 받으면 30평대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은 30평대가 훨씬 더 나중에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은 대부분 그 집을 사고 후회하시는 분들의 가장 99.9%의 후회가 뭐냐면요. 더 좋은 곳 살 거예요, 항상. 그런. 예,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과감하실 필요도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먹고는 실패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는 시행착오 겪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행착오 겪을 것 때문에 뭐 주저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예, 너무 좋은 견해이십니다. 네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현재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 하에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년, 23년 또 24년까지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규정 지어놓고 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국면인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다만 20년, 21년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더 많은 건 아니죠. 20년보다는 적어요. 그렇죠. 예, 그거보다는 적으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이 조정장 중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20년과 같이 소위 상승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장일 때와는 거래량이 그거보다는 좀 적은 느낌. 이런 흐름을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24년도 7월, 8월 지금 8월인데 8월 현재의 거래량은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 동안 거래 못한 것들이 한 해에 좀 쏟아지고 있는 것들이어서 조금 네. 오버된 경향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사 가셨을 분들이 3년 동안 이사 못 갔다가 지금 이사를 가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사를 충분히 가셨다고 생각이 되면은 거래량이 좀 줄 수 있어요. 네. 지금 투자 수요층이 들어온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싸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사를 가야 되니까 싸지 않은 금액을 감수하고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 전후에서 그냥 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혹시 정책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은 지금 제가 가끔 공공 세미나 가서도 제안을 드리는 것들이고 지금 이제 정부나 정치하시는 분들도 의견도 같으신데 서울 위주로 한 지역들은 조금 이제 지금 거래량도 많고 과열된 느낌이 들고 지방은 거의 죽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에 나오더라도 예전에는 다 일괄되게 나갔었는데 투 트랙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은 활성화 정책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이제 서울을 위주로 한 것은 또 지금 스탠스 그대로 가는 정책들로 나눠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서울은 지금 거래량에서 뭐 등락이 좀 있을 것 같고 지방은 거래량이 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투자 수요층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긴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될 방법이 없거든요. 지방은 자체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줄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지방은 거래량이 좀 늘 수 있고 지방은 지금부터 거래량이 더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등락이 있을 것 같고 지방은 좀 늘 수 있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 네. 책의 저자로서 여러 가지 어떤 시장, 지역별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줄 만한 말씀을 주셔서 네.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데 참 참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이라고 한다면 한 10년은 놓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10년을 놓고 한번 생각했을 때 인구라는 단어를 많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전망서에다가 말씀드렸었던 근거는 그 인구 감소라는 현상이 서울 혹은 수도권 혹은 한국 전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더 이 20년에서 24년까지의 이상한 경제를 만났거든요. 우리가 20년부터 24년 올해까지 이상한 경제를 만났는데 그때 이상한 경기적인 현상을 만났는 이벤트를 만났는데 또 우리 한국의 고질적인 구조적인 변화도 만난 거예요. 인구 감소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장을 이렇게 뒤틀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 중에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일자리도 뒷받침이 안 되고 인구의 유입도 뒷받침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소위 폐가가 발생은 하는데 그 폐가에 들어오는 계층은 없으니 가격이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 집값을 좀 봤을 때 이런 서울 수도권 혹은 지방을 구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을 정의를 해야 될지 네.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참조가 될 만한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지역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이런 지역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좀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박사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지방에도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네. 계속 사실 분도 있고 평생 사셔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도 아마 참고가 될 만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네. 합니다. 일단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일자리에 대해서 이거 지속 가능한 뿐만이 아니라 과연 몇 명이 일을 하고 그 일하는 분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그 남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 그러니까 우리 아마 여러분들 생애에 처음 보는 신도시가 세종시였을 것 같아요. 허 벌판에다가 도시계획을 하고 집을 만들어서 뭐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기획을 해서 만든 세종시일 텐데 세종시가 처음에 인기가 되게 없었어요. 네. 2011년도에 출범을 하는데 인구가 아마 11만으로 출범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네. 뭐 세종시 인구가 아니라 영기군이라고 하는 그 전에 지금 없어졌어요. 네. 영기군, 그다음에 뭐 청주, 대전, 뭐 일부 지역들 인구까지 해서 11만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천마을이라고 하는 단지가 2011년도에 이제 입주를 하는데 평당 580만 원에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분양가인데 네. 완전 미분양, 아무도 분양을 안 받아. 심지어는 세종시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분양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세종시가 넘버 2예요, 대한민국에서.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가 확실했고 그리고 그때는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었는데 병원도 들어가고 뭐 주유소도 들어가고 마트도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고 학원가도 있고 상업시설도 생기다 보니까 깔끔하고 좋은 도시가 된 거예요. 명품 도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세종시에 근무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세종시를 에워싸고 있는 청주, 그다음에 대전, 천안, 공주에 있는 사람들도 일로, 그러니까 일은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이나 공주에 사는데 세종시 살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생긴 네. 거예요. 네. 살기가 좋으니까. 맞아요.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자리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일자리 주변 출퇴근할 수 있는 여지가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생활하기 편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들은요. 지방이라 하더라도 저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38만이 됐는데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2030을 보게 되면은 56만이 돼 있고요. 2040을 보게 되면 85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80만까지 간다고 하면 절반도 안 온 겁니다. 그럼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자리하고 인프라가 점점 더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초반인 거예요. 그럼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지금 솔직히 서울로 몰려드는 수요가 너무 과열이 돼 있어요. 네. 서울만 살아남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산, 대구에 계신 분들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서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저기 압구정 이런 데인데 거기는 다른 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다 정리해야지 네. 여기 압구정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다 정리하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래가 대구 분들, 부산 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다른 쪽에 아파트 소유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자기 쪽은 희망이 없으니까 여기다 에셋을 파킹하겠다는 얘기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런 좀 돈이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돈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자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도봉구나 노원구나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도 새 아파트면 갭을 끼고 살려고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저는 세종시 사례가 되게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나 울산이나 광주나 뭐 대전에서도 충분히 미래 수요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는 줄 거예요. 주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지방은 대부분 다 인구가 확실하게 줄고 있는 지역은 제조업이나 1차 산업 베이스인데요. 네. 이미 광역시급들은요 3차 산업 위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울산 정도 빼면은요 대표적인 산업이 없어요. 대표적인 산업이 그냥 사람입니다. 예.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100만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사람만 살아도 돌아갑니다. 학교도 필요하고 상업시설도 필요하고 오피스도 필요하고 관공도 필요하니까 그런 지역들은 끝까지 남는 것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학군도 좋고 그런 지역들 뭐 수성구라든지 뭐 부산의 뭐 해운대구, 수영구 이런 데들은 망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이렇게 서울의 수요가 한시적으로 몰릴 때 저는 이것도 하나의 유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다시 지방이 또 터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모든 지역이 다 오르고 다 내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될 때 지방의 양질의 입지로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는 전략들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냥 무조건 서울이 좋다고 자기는 지방 출신이고 지방에서 평생 할 거면서 서울에 모르는 지역 투자하시는 것들보다는 지방의 확실한 지역들을 투자하시는 게 전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었어요. 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특정 부분 서울이 너무 과열된 부분이 있다. 묻지마 투자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런 네.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 그런데 서울이 아닌 지역 중에서도 이런 지역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이 뒷받침될 그렇죠. 때 예. 특히 일자리와 그런 것들을 네. 가지고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경청했는데요. 오늘 정말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 내 집 마련이라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오늘의 말씀이 참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초대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요? 농담처럼 얘기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영끌 5족의 대장이에요. 그렇습니까? 아시겠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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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영끌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지만 네. 사회적인 평가가 그냥 김학렬 맞아요. 소장은 빠시용이라는 사람은 상승론자고 무조건 다 좋다고 하고 무조건 사라고 하고. 근데 그렇게 제가 2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냥 영끌 5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 같은 발언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제가 대장이에요. 네, 대장인 이유가 나이도 제일 많고 제일 오래 활동했고 예. 제일 많이 뭐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애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들이었었고요. 예. 그만큼 그냥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제가 영끌 5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라는 말씀을 그냥 끊임없이 강조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 대폭등장에서도 사라고 말씀드렸고 2022년도 대하락장에서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내 집 마련이었어요. 예. 투자는 알아서 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결국은 보금자리 하나는 있어야지 나중에 좀 뭔가 내가 잘못됐을 때 기댈 만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좀 보금자리 예. 방패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갖고 못 사실 거잖아요. 나중에 다른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 하나 남겨주자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이제 부정적인 콘텐츠를 보고 부정적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그냥 뭐 주저앉거나 안 되는 것들을 바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콘텐츠보다는 부정적인 하는 콘텐츠의 조회수가 더 많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해법을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늘 내 집 마련 캠페인을 하면서 강남을 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비싼 이유에 설명을 드린 것들이지. 저는 서울을 살 경제적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경기도 인천에서 시작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경기도 인천에서 시작을 해도 충분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갈아타기를 하면은 강남까지도 갈 수 있고 서울에 또 양질의 입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시작은 돈이 없으면 경기도 인천에서 10년 후에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입지 선택하자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 뭐 8호선 라인들, GTX 라인들 이런 지역들은 지금 굉장히 저렴하지만 서울의 반값도 안 되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서울에 한 반값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하급지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단계별로 상급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30대부터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고 그 시작이 경기도나 인천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서울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서울부터 하시면 돼. 근데 대부분의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분들의 90%는 안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3억밖에 없어요. 3억도 괜찮아요. 충분히 많은 돈이거든요. 5억이면은 이 경기도에서 되게 좋은 집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셔갖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좀 발전적인 자산의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소감 말씀도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까지 이제 끌어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대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견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많은 구독자분들께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원칙 이 책에 많은 또 구체적인 노하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놔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클릭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네. 이상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